네, 8번이고,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서 이제 썼던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또 알고 계시죠? 책임을 분담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뭘 관리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죠. 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부분에서 클라우드 보안에 따라서 어, 답안이 작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분담해서 주체는 CSP와 이제 고객 관점에서 이제 책임 분담을 해서 보안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음, 클라우드 내의 보안, 그다음에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보안으로 나눴습니다. 있죠. 자체에 대한 보안은 역시 CSP에 대한 부분이고 클라우드 내의 보안은 이렇게 사용자 책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어, 보안 책임을 분산한다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기대 효과로 얘기하자면은 뭐 이제 고객은 좀 더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 복잡한 뭐 IT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다. 예,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라이죠. 이제 문제는 이달라이죠. 그럼 이제 그 책임을 분담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까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기본 구조도로 이제 아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죠.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보안은 그래서 이제 물리적 인프라나 혹은 뭐 가상 머신에 대한 그런 보안이 된다라면은 클라우드 내 보안이라면은 이제 고객 측면에서 이제 보안을 해야 되는 어떤 보안 구성이라든지 혹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SP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데이터는 이제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담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표에서는 이제 서비스 모델별로 책임 영역을 제시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 IaaS, PaaS, SaaS 이렇게 세 가지 모델 유형별로 이제 제공자 CSP와 사용자 책임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어, 책임 분담을 하는 그런 표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어, 그 유형별로 이제 사용자가 어, 서비스 제공받는 게 틀릴 거 아니에요. IaaS나 파스, 사스 이렇게 틀려지는데 IaaS는 역시 물리적 인프라나 이제 가상 머신에 대해서는 CSP에다가 이제 책임을 부담을 하게끔 하지만 파스나 사스에 올라갈수록 이제 상위 부분, 좀 더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그 고객이 책임져야 될 보안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스에서는 IaaS 영역에서 CSP 역할을 및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스 유형에서는 IaaS 파스 영역에서 CSP 역할 및 책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델이 이제 모델로 올라갈수록 그 다 이제 밑에 있는 하위 물리적인 그 서비스 모델을 전부 다 포함하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자 책임에서는 어떤 이제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 구성이라든지 혹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이게 그 데이터 보안적인 부분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서 보면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CWPP, CSPM, 뭐 시카스, 카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책임을 분담을 하더라도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등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복잡한 어,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용자 측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부담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MSP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클라우드를 도입을 할 때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마케팅을 이제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개 모니터링 관리까지 해주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 유형별로 이런 어떤 그 보안 솔루션, 중개 솔루션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셔서 이렇게 CWPP나 CSPM, CASB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그리고 답안 채점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언급했던 CSP, MSP 이제 최종 유저별로 이렇게 이게 참여 대상자를 나눠서 영역별로 이제 책임 분담을 한다라는 부분을 제시하신 답안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좋은 이렇게 그룹핑을 나눈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문제인데 한동안 나오지 않았었죠.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기술 1교시형으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것도 모르진 않습니다. 이 부분도 모르지 않는데 작성하시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차별을 해야 되지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개념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들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사 5원칙 특성 있잖아요. 전제 신현무로 많이 외우시는 정당성, 무결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잘 담으셔서 1단락은 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분석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일부 답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3달, 지금 여기 해설지에서는 지금 이 3단락이 나오는 이제 이거 포렌식 절차가 2단락에서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2단락에서. 2단락에서 제시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1도에다가, 도식화에다가는 이제 절차를 표현하시고, 거기 절차별로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물어본 거는 이제 증거 분석 기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설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유형별이죠. 이렇게 이제 자동 생성적인 어떤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활성화 여부죠. 내가 이제 전원을 껐을 때 데이터가 휘발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지 어떤 그런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증거로 보고 그거 증거가 이런 뭐 매체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혹은 자동적으로 기록을 남는다든지 인위적으로 남긴다든지 그런 유형에 따라서 증거 분석 기술이 상이하다라는 부분을 좀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다 표로 나와 있지만 충분히 도식화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대한 어떤 그 디지털 증거의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석 기술을 뭐 좀 더 제시해 한다라면은 좀 더 논리적으로 좀 흐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타임라인 분석이라든지 뭐 로그 분석, 파일 복구, 그다음에 이거 파일 복구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지금 나왔던 이제 파일 카빙 응용에서 출제된 적 있죠. 파일 카빙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덤프 메모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잤으면 좋겠죠. 그 3단락은 여기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 그래서 요거는 118회 때 그 디지털 포렌식 조사 모델로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기 한글 보시면 연계 보관성이라는 게 있죠. 연계 보 우리 그 오원칙 정제 시험무에서 이런 그 조사물 각 절차마다 이 연계 보관성에 대한 그 특성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서 연계 보관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주시면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데이터 안심구역. 이거는 데이터 산업법, 데이터 기본법이라고 할까 데이터 기본법 11조에 근거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여기 보시면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 4월에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도 역시 이제 어, 그 문제만 보더라도 추정이 가능하고 충분히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채점자 관점에서 이걸 팩트로 봤을 때 어차피 이제 이것도 이제 법적인 근거 하에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팩트 기반으로 작성되는 게 아무래도 어, 점수를 좀 획득할 부분이 되겠죠. 쉽게 쓸 수는 있겠지만 좋은 점수는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암기 과목인 거죠. 암기 과목, 암기 과목이죠. 이제 최소한 여기서 이제 6점 이상 받으시려면은 법적 근거를 최소한 적어주셔야 된다. 이제 데이터 기본법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제 데이터 산업법,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어떤 11조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을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최초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심구역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개념을 다들 작성을 해주셨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차별화를 보여준다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용자 관점이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제공자 관점에서 이제 쉽게 이제 제공하고, 보여줄 수 개방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안전한 구역에서 이제 누구나 분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공자 입장에서도 쉽게 이제 유출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개방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죠. 이 미개방 데이터. 미개방 데이터를 누구나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 혹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절차 여기서 이 단락에서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여기서 이제 특별한 그 답안에 대한 그 부분은 없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절차 혹은 이제 분석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보안적으로 안전한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 그런 의도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할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보안 측면으로 이제 막 또 쓰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보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자 환경에서 다양하게 데이터에 대한 가시화를 할 수 있고 분석 툴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안은 너무 치중하게 되면은 활용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안과 동시에 활용을 다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안심 구역이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절차는 크게 이제 신청 뭐 이용을 신청해야 되겠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원이 확인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신청, 그다음에 자료 분석, 그다음에 마지막에 분석 결과를 반출할 수 있는 이런 세 단계로 절차를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분석 측면에서는 이제 이 안심구역 내에서도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어떤 반입 자료들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석에서는 이제 어떤 이용 대상별로 어떤 제공 내용, 데이터 수집부터 시각화 보시면은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어,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반출하는 부분이죠. 분석 자료의 다운로드라고 했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출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사용 절차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작성해도 좋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도식화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2단락 2의 어떤 3단표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 플랫폼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이제 1단락에서는 안전한 보안 영역이나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도식화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면 3단락에서는 어떤 활용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뭐 문화 데이터, 공공 데이터부터 통계청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분석 데이터, 분석 대상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분석 도구죠. 주피터라든지 뭐 통계 활용 도구들을 이제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환경, 그죠? 그래서 이제 분석에서 있을 때 이제 쓴 모델을 이제 돌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GPU를 제공해 준다든지 혹은 가상 서버, 클라우드까지 제공해 주겠다라는 부분을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안심 구역 활용으로선 3단락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카드 정보죠. 카드 고객이 어떤 카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소비 패턴을 이제 분석한다든지 혹은 이제 버스 노선 정보를 통해서 일부 뭐 트래픽 집중 변목 구간을 이제 도출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한 활용 사례를 좀, 제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계에 관련된 문제죠. 예. 기초 통계량 관련된 문제인데 저번 회차에 때는 안 나왔죠. 네, 이제 이전에는 계속 매 회차 한 문제씩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뭐 이제 통계 문제도 놓치지 않고
작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도와 첨도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는데 이것도 이제 내용 다 아시죠? 혹은 이제 반대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외도는 이제 보시면 이제 분포의 그 데이터 분포에 대한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어떤 척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첨도는 어떤 그 데이터 분포 그 중심성에 대한 뾰족한 정도, 뾰족성에 대한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네, 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로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랑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들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차별화를 준다라면은 그럼 이걸 왜 써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얘는 이제 그 외도가 이렇게 다 외도와 첨도가 0이면 이제 이 대칭성이 거의 없는 거죠. 비대칭성이 없는 거죠. 대칭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루는 어떤 데이터 분포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외도와 첨도가 0이 아닌 거는 먼저 이제 외도가 0보다 크거나 작을 때 이제 치우침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를 본다는 의미죠. 이 데이터를 치우침을 봤을 때 이걸 단순 노이즈로 봐야 될지 아니면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런 적은 표본의 데이터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거를 이제 분포도를 이제 변경을 해서 최대한 이제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적은 노이즈들도 의미를 부여해서 분석에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도 자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중심성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꼬리에 대한 어떤 간격을 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아웃라이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꼬리 부분이 최근에 두꺼워지는 거죠, 여기 부분이. 그렇죠? 여기 보시죠. 여기 꼬리가 이제 첨도가 이제 큰 거는 첨도 0인 거 비해서 꼬리 두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웃라이어가 많다라는 얘기죠. 아웃라이어가 많고 첨도가 0보다 작은 것들은 그만큼 분산된 부분이 이제 꼬리 부분이 이제 작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단 기준은 이제 모드, 미디엄, 뭐 민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모드는 이제 최빈값, 그다음에 미디엄은 중위값, 민은 이제 평균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빈 값은 이제 가장 높은 값이죠. 가장 높은 값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디언은 이제 중위값이죠. 그다음에 평균값에 따라서 이 외도의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정률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확률 변수의 3차 정률이 외도고 첨도는 확률 변수의 4차 정률이라고 하는데 이 정률이 어떤 수학적인 모형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통계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제 그 물리학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1차 여기서 통계학에서는 1차 정률을 이제 평균, 2차 정률을 이제 분산, 그다음에 3차 정률이 이제 외도, 4차 정률이 첨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같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단락은 이제 우리 박스 플롯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첨도에 관련돼서 이제 연계해서 확장 단락으로 가져가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 데이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글에서 이제 원 데이터 분석 시 첨도가 크면은 이상치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2차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관점으로 간글을 작성하시고 이렇게 박스 플롯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확장을 단락을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통계 자료 획득 시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인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에서 랜덤 샘플링으로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게 이제 116회 때 한번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랜덤 샘플링으로 나온 이력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통계적인 학문 그 통계 관련된 그 토픽으로 해서 이제 랜덤 샘플링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죠. 예. 네, 이게 그래서 그럼 표본 추출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1단락에다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목적을 같이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요성으로서는 이제
전수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샘플링을 표본 샘플링을 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샘플링 대상이 그렇다면 이제 샘플링 데이터가 모집단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잘 띄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링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확률적인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럼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도 있겠네라고 보이면서 이제 유형을 확률적 방식과 비확률적 방식으로 조금 나눠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적 방식, 비확률적 방식. 그래서 확률적 방식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순 의미, 뭐 층화 추출, 개통 추출, 집락 추출. 그리고 많이 요즘 그 단계 2층 집으로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비확률적 방식은 이렇게 유의추출법, 함다추출법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어떤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 그런 판단으로 이제 임의적으로 추출을 하겠다라는 부분,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추출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표본 추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추출 확률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추출 확률에 따라서 샘플링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개념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지만 그래서 요거는 1단락에서 제시해 주는 게 좋겠죠. 미리. 그다음에 2단락에서는 풍부하게 유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임의 추출, 뭐 충화 추출, 개통 추출법, 직락 추출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추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좋은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순 임의 추출법 같은 경우와 개통 추출법은 이제 단순 규칙으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단순 임의 추출적은 이제 무작위로 이제 샘플 추출 확률적으로 표본을 그 추출 확률을 기반을 해서 단순하게 추출하는 거고 개통 추출법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죠. 뭐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거죠. 사전 정보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샘플링 하겠다. 그래서 뭐 데이터에 대한 어떤 주기성이라든지 또 특정 경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특성을 가지고 추출을 하는 반면에 뭐 충화 추출법이라든지 집락 추출법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을 그룹핑을 한다는 거죠. 특성에 따라서 그룹핑을 할 수가 있고 뭐 순차적으로 그룹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성별로 그룹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추출을 하겠다. 그래서 충화 추출법은 모집단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이거는 사정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충화 목록이 별도로 존재해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직납 추출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부분 집단으로 분할한 다음에 분집화시켜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전체를 다 쓴다는 거죠. 이 그룹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3단락인데 그래서 비확률적 표본 추출을 이제 제시를 하시고 나서 3단락을 이제 비확률적 표본 추출로 작성을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비교 항목을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이제 비확률적 표본 추출에 대한 부분을 좀 작성을 해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작성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법도 있는데 어떤 주관적인 개입을 어, 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같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답안 채점을 좀 해봤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작성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그 샘플링에서 이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로 유형을 나눠서 제시한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복원 추출은 그렇죠. 한번 그걸 선택하고 나서 그걸 다시 모집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출하는 부분. 이규 시형에서 나온 우리 그 앙상블에서 이제 배깅이나 부스팅이 이제 복원 추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제 그 노이즈를 이제 균등하게 강건하게 만드는 거죠. 그 샘플링한 그 데이터셋에 대한 고유의 노이즈들을 이제 전부 다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노이즈에 치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비보건 추출은 한번 추출된 샘플링을 다시 샘플링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이 이제 비보건 추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 이런 부분들 쓰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렇게 작성한 부분도 좋긴 한데, 그래서 그 확률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셔도 좋겠지만, 네, 이거 잘 알고 있는 단순히 측마 추출법, 계통 추출법, 증라 추출법 부분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1교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MLOps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도 많이 나왔던 문제였었죠. 이제 제가 이제 그 AI에 대해서 AI와 이제 그 어떤 그 데브옵스 관련된 내용이 이제 결합된 토픽들이 보니까 최초 121회 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1교시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27회 때 모델 옵스가 나오고 128회 때 이제 다시 한번 또 모델 옵스가 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는 부분이라서 ML 옵스도 잘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출제를 해봤고 진짜 다양하게 이것도 역시 모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답안은 1.3페이지 내에서 또 개념 부분과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1단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2단락에서는 파이프라인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 부분에서 이제 너무 치우쳐서 작성된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그 단계별 그 학습 주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막 또 쓰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너무 또 인공지능 단계만 얘는 이제 어떤 배포나 어떤 그 구성 관련된 어떤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측면들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영 측면이죠. 운영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학습, 뭐 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치우쳐서 작성된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서는 1단락에서는 이렇게 머신러닝 부분과 이제 데브옵스 관련된 부분을 결합해서 어떤 그 개발 생산성이라든지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담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생명주기에서 개발 생명주기에서 CI, 잘 보는 CI, CD, 그다음에 CT까지 트레이닝, 통합, 지속적인 통합, 배포, 학습을 전부 다 고려한 어, 방법론이다라고 1단락에 대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2단락에서는 어떤 생명주기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준비부터 해서 분석, 그다음에 학습, 예측까지 잘 작성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배포, 생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산성 부분, 운영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획 수립, 데이터 준비, 분석 관리, 기계 학습, 배포 생산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같은 해서 MLOps는 전부 다 이제 풀스택을 전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개발 환경부터 데이터 정제하는 기술부터 해서 배포 관리하는 기술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위에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 과학 파이프라인, 뭐 생산화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파이프라인, 뭐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이 별도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그 프로젝트 단위가 연구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대규모 프로젝트에 도입을 했을 때 실패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의 분업화 시킨다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과 어떤 비즈니스 업무 측면, 기계 학습 측면, 그다음에 생산 배포 측면, 운영 측면이겠죠. 거기에 따른 파이프라인이 별도로 있어서 어,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겠다 한다라는 부분을 같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세 설명에서는 이런 부분들 접근 방식 스케치 이제 계획 수립이 합에 있어서 일단 소규모로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죠. 소규모로 이제 프로젝트를 구현해 보면서 얘를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이제 이 MLOps를 도입했을 때 적절한지 아닌지 안 한지를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준비해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품질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분석 관리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간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데, 이건 데이터가 좀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데이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증강을 쓸 수 있겠지만, 잘 알고 있는 보안 측면도 있죠. 재현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강 데이터를 쓰는 거죠. 물리적인 데이터를. 그런 부분과 이제 라벨링하는 부분, 학습, 튜닝, 평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놓치지 않고 써야 될 게 모델 배포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생산화 적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단락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성숙도 모델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외로도 이 성숙도 모델은 많이 작성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좋죠. 이제 이 성숙도를 제시하는 부분이 이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에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업의 수준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해서 분석 데이터 준비에서부터 이제 예측, 배포까지 자동화된 그런 생명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든 기업에서 다 도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 성숙도 모델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수준별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